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좌정이십니다. 경북대학교 사회교학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경북대 명예교수이신 윤영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라서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 토론회 기조발제를 해주실 거고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태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토론자분들입니다. 멀리서 오신 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위원장이시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종원 부산구 금정구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 민부정책연구소 소장이시고 포항 남울릉군 지역위원장이신 허대만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구시 달서구 각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학기 지역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현재 영남일보 편집국장님을 맡고 계시고 정치경제 부분 에디터를 겸하고 계십니다. 박재일 기자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칩니다. 오늘 토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 선관위에서 지난 4월 25일 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제안들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득표율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 그다음에 국회 의석 순서조,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 그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등 정치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영남 5개 시도당이 주장해온 지역주의 극복 해결책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를 영남 5개 시도당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 경북 시도당이 공동 주관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자분들과 참석하신 당원분들의 좋은 의견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윤영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하시고 잠이 오는 시간인데 이 학생통에 많이 참석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정착께서는 오랫동안 연구나 토론도 많이 해왔지만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이론이지만도 이 토론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총선 때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자가 할 일은 대체적으로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부산에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대구에 계신 분들은 아주 평상시에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규칙과 토론을 많이 참석해 본 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신경 안 써도 토론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은 보니까 우리가 90분 지금 배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25분쯤 발제해 주시고 네 분의 토론은 5분씩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20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기도 발제자가 10분쯤 하고 또 오랜만에 이런 토론에 참석했으니까 플라에서도 또 질문을 해가지고 한 15분쯤 미리 배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총평 3분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나면 총평을 하고 바로 해설도 계시니까 사회자 총평을 하지 않더라도 잘 믿겠습니다. 이상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주점에서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태호 교수께서 기도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좀 이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요.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혁안, 그게 아마 지역 구도, 지역 활동주의 깨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맥락에서 영남 정치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런 거 예상해보는 거라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멋있는 당으로 이참에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헌재 판결서부터 이제 우리 스토리가 시작되겠죠. 헌재 판결 다 아시다시피 내용은 생각하겠고요. 근데 선관위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헌재 판결대로 조정을 해야 하면 한 150개에서 180개 선거제도를 선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문제되는 게 62개인데 62개만 단짝 고칠 수가 없으니까 주변 거까지 건드리면 적게는 150개, 많게는 180, 200개 그러니까 거의 다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아예 선거제도를 고치자 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선거제도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 지역주의가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해서 좀 더 괜찮은 한국의 이 발전 정도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로 가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할 거라면 기본 방향은 이래야 될 거다라는 좀 교과서적인 바람직한 방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서로 다 손붙잡고 잘 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렇게 시대 정신으로 떠올랐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죠. 지난 총선 대선 거치고 나서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제1야당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대 정신 사라진 건 아니고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시대 정신을 이제 연호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죠 주로. 우리 사회의 압도적 다수. 이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여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정치학계에서 그냥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책임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치체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여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기반한 양대 정당의 국가적 체제 현실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다양한 계층과 직능 이런 사회적 집단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거제도. 요약해서 말하자면 정치적 대표성이 두루 보장된 선거제도여야 한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건데요. 지도가 지구를 축소하는 것처럼 국회는 사회의 축소판이어야 된다. 이런 비례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의제 민주주의는 어차피 정당이 주인공이므로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는 정치에 도움이 되는 인물 정치보다는 정당 정치. 그래서 이런 바람들을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라 하면 요약컨대 각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국민으로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즉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라면 지금 말한 이런 요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선거제도는 사실 많죠. 디자인에 따라서 많은데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쭉 열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막아야 될 선거제도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특히 의각에서 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헌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2대1로 상한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농촌 지역으로 늘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도시 지역으로 늘려야 되는데 300석에서 더 늘릴 수는 없다면 지금 있는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이자.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 늘리자. 이렇게 이제 현실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정치 현실성.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막아야 될 거다. 지금도 비례성이 형편없이 낮은 선거제도인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이므로 그걸 막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중대선거구제 도입인데 다행히 이거는 정개특위라든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 될 정도 지금은 이제 많이 논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토론실에 혹시 얘기가 나온다면 할 거고요. 근데 아무튼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개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하자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좀 보자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아마 비교협착에서 학자들이 평가를 하자면 이름을 붙이길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개혁안을 번역별 소선거구 비례대표 연동제 혹은 줄여서 독일식 연동제를 번역별로 하자라는 그런 개혁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300석은 그대로 두고 이 300석을 소선거 의석은 200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100으로 늘려서 200대 100, 이 구도를 유지하는 채로 6개 권역에 인구 비례로 다 300석을 뿌리자 일단. 그리고 나서 각 권역에서 각 정당이 그 권역 내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일단 그 각 정당에게 권역별 의석을 주고, 그리고 나서 각 정당이 자기 득표율에 비례해서 일단 1차 확보한 의석수를 어떻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할까, 이 논의를 연동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은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 제가 써놓은 거 예를 들면 이제 6개 권역으로 300석을 나눈다면 평균 한 권역당 50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A라는 정당이 그 권역에서 10% 득표를 했다. 권역 전체에서요. 정당 득표율을 10%를 했다. 그러면 50석에 10%인 55석. 그럼 확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A 정당한테. 근데 그 지역구가 200대 100의 비율이라면 50석은 아마 33석 대 17석 정도로 비율이 나올 것이고, 평균 권역에 33개의 지역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A 정당이 그 지역구에서 만약에 3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아까 확보받은 5석 중에서 3석은 지역구, 나머지 2석은 비례대표. 만약에 한 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나머지 4석은 비례대표. 지역구에서 0석이다. 그러면 비례대표에서 5석. 그래서 하여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 무조건 보장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지역구의 성적에 따라서 연동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 비례성은 권역별 내에서는 적어도 완벽하게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A 정당이 6개 권역에서 두루 한 10% 정도 득표를 했다면 전국에서 300석의 10%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30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도 그 굉장히 낮은 걸로 유명했던 한국의 선거제도 비례성이 꽤 의미 있게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5%짜리 정당, 10%짜리 정당, 20%짜리 정당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한국 정당 제도의 지형은 크게 바뀔 겁니다. 선거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물론 이제 지금 선관위 그 선거제도 개혁안을 놓고 아직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독일식으로 가라.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각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가게 하라. 그래야 완벽한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데, 이거는 뭐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뭐 하여튼 정초화인가요? 첫 번째 스텝으로 선관위가 내놓은 이 정도 아니더라도 뭐 훌륭히 저는 비례성이 보장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영남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쯤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그때 현실이 어떻게 했었냐면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54.7%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좀 넘는 득표를 얻은 건데 의석은 싹쓸이했습니다. 94% 의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한국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고 과다 대표되죠, 특정 정당이. 근데 한편 영남에서 민주당은 20.1%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의석 점유율은 고작 4.5%. 턱없이 낮은 의석을 가져간 거죠. 자기가 득표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15대 총선 때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은 득표율이 12%였거든요. 거의 2배 정도. 영남 국민들이, 영남에 사는 분들이, 시민들이 민주당한테 한 2배 정도 표를 더 많이 준 거예요. 15대 총선에 비해서. 근데 의석 점유율은 별 차이 없었어요. 불비례성이 그냥 여전함으로 득표를 2배 이상 더 얻었지만 의석은 별로 늘지 않는, 이게 불비례성이 여전했다는 것이고, 호남에서는 거꾸로죠. 민주당이 영남에서 새누리당이 누리는 그 독과점도 지위를 누려서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53.1%를 득표했는데 의석은 83.3%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대 정당이 지역을 하나씩 독과점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기반해서 양대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1인 1표 원칙, 표의 등가성 원칙을 아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것처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의 그 통계가 제일 잘 잡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여주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 지역구 한 석 얻는데 몇 표가 필요했느냐를 따져보는 게 이제 1석당 평균 득표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부울경에서 새누리당은 의석 하나 가져가기 위해서 49,728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35만 7,406표. 7배에 가는 표를 얻어야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하나를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서 적어도 부울경 지역에서는 표의 가치가 7배나 높다. 1인 1표가 전혀 아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민주당은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고작 7% 가져가는 이게 엄청난 불리해성이 유지되는 거죠. 지금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남 시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냥 무위로 돌아가듯이 선거제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하는 지역주의랄까 이게 깨질 가능성은 매우 낮죠. 아마 시민들이 노력을 해봐야 결과는 그렇게 될 것이므로. 그래서 이 문제인데 선관위가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약에 지난 선거 때 적용했더라면 어떨 것인가 이 시뮬레이션을 이제 여러 언론사나 학자들 돌려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한 게 그 박스 안에 든 겁니다. 보면은 이제 전국에서 19대 총선 때 새누리가 152석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 안대로 돌려보면 138석.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 정당은 못 됩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민주당도 물론 한 8석 줄어듭니다.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이 낮아지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과거의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때 13석이었는데 이번 안대로라면 34석. 그래서 유력 정당이죠. 보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물론 이거는 이제 19대 총선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고 그 뒤에 화살표 끝에 있는 것은 지금 번역별 비례대표제 들어올 경우입니다. 근데 부울경에서 민주당은 15석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5석,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거죠. 그러니까 20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남에서 지금 선관위 선거제도대로 한다면 지난번 부산 때 토론들의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선거제도 개혁안대로라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홀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약진하죠.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에서 그쪽 권역에서는 새누리당이 한 4석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런 결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선관위 안을 이 시뮬레이션만 보고서 요약을 해보자면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거제도 비례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따라서 유력 정당이 여럿이 다당제로 갈 것이고 어느 한 당이 국회 과반 차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영남 지역의 새누리 독과점 체제 깨지고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독과점 체제가 아마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념이나 정책 중심 정당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는 크게 변화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민주주의 체제라고 불리는 거. 양당제는 아마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고 다당제로 갈 것이고 다당제에서 정당 간 경쟁이 이제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니까 정당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이념 경쟁, 정책 경쟁, 가치 경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여러 계층, 다양한 계층을 전적으로 대표하려는 이 정당들, 이념, 가치,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들, 인물이나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이런 정당들이 이제 부상하게 되면서 아까 저희가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불렀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체제의 건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복지국가라든가 경제민주화의 진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죠. 사실은 뭐 제가 거기 일부러 한 8개 나라 썼는데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안정적 복지국가들 혹은 뭐 경제민주화가 제일 잘 된 탑 8 국가라고 하는데 다 예외 없이 이런 비례대표제 국가죠. 다당제 국가고 연립정부 정책 국가들인데 여기서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잘 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런 정당들이 유력한 정당들이 그들을 대표해 줌으로 그들의 선호, 바람, 요구가 정치 과정에서 들어지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이제 복지 정책들이 강화되고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확대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복지자본주의가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하면 정치, 포괄의 정치가 작동하는 것, 정치적 대표성이 두루 보장되는 정치체제, 다정당 체계에서 그게 비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선거제도의 변화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황골 탈퇴를 부르짖는 일이라고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대 대간이라고 흔히 이제 이 선관위 안을 우리가 별칭처럼 부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정치 개혁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는 병립제였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선관위처럼 연동제는 아니었고 병립제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200대 대간 내놓은 것 자체도 당내에서는 약간 문제가 됐지만 바깥에서는 굉장히 환영받았어요. 특히 수원사회에서는 경제, 사회, 정치 그 공약 통틀어서 제일 좋은 공약이 문재인 후보의 100대 200 아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좋은 안이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선관위 개혁안 나오고서 얼마 지금 환영의 뜻을 표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어저께도 의원 정수 얘기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의원 정수 증대돼야 지금 선관위 안이 개혁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문재인 대표 어저께도 400수를 하지 않느냐. 적어도 제도 논리적으로는 일맥상통하는 논리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저는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개특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 이분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뭐 김태년 의원이라든가 유인태 의원 상당수가 이 선관위 안에 찬성하고 있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이슈 오너십이랄까 원소유권 이 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강조할 만하고 오히려 강조해야 정치 전략적으로 훌륭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 연동제를 선관위 안대로 공식 당론으로 잡아준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 위기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뭐 다 아시다시피 호남 신당론이랄까 뭐 야권 재편론 보고 봐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보면 심하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수도 있다. 도대체 새정치 하겠다고 모인 당인데 새정치는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욕 받는 것 같고 대한정당이냐 정말 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할래? 답해봐. 이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밀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봐도 요즘만 위기가 아니라 사실 저 항상 2등 정도죠. 어쩌다 실수로 대권 잡고 그러는 거지 전반적으로 총선 대선 쪽부터 보면 늘 지는 게임이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이고 사실 양당제에서는 그 진보파 보수파 양당들이 그 정권을 갖고 싸우는 정당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이 보수파가 우세합니다. 압도적으로 통계를 내면 한 75%가 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지금이나 장기적으로 보나 이렇게 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뭔가 좀 내놔야 될 텐데 저는 이게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새정치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래서 제가 황골 탈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정말 황골 탈퇴하겠다. 호남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서 안주하려는 것을 벗어나겠다. 못해도 2등이라는 그 양대 정당 프리미엄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겠다. 선거제도 공식 당론으로 삼아서 정말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당 체제 만드는데 오히려 앞장서겠다. 호남 기득권 버리겠다. 2등 지위 버리겠다. 정당하게 나가겠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위한 정당 체제 건설에 오히려 앞장서겠다. 이거 얘기하기가 아주 좋은 저는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내 반반 있겠죠. 기득권 내려놓고 싶지 않은 분들 꼭 나빠서가 아니라 뭐 좀 당연하다 보는데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한번 이걸 끌어가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도부에게 자극을 줄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정치 세력이 저는 여기 영남 고구의 시도당 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우리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죠. 이렇게만 된다면은 뭐 만년 진짜 이 무력한 정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주도적인 정치 세력으로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 정보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만약에 이걸 중심으로 당론만 잡아내고 정말 황골 탈퇴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나아가준다면 재미있는 프레임이 형성될 거라고 봐요. 제가 그래서 붉은 글씨를 쓴 것이 지역 프리미엄과 양대 정당 프리미엄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진정한 개혁 정당 새정치민주연합과 그런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수구 정당
채널이다. 이게 개혁 때 수구 프레임이 딱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경제민주화하고 복지국가를 프레임으로 놓고 지난 대선 총선했는데 이거는 그때도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박근혜도 하겠다고 하면 그걸 뭐 어떻게 증명을? 박근혜도 복지국가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했고 그건 뭐 하겠다고 하는 거지 뭐라고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거라서 뭐 박근혜식 복지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비례대표제냐 아니냐의 문제라서 이건 별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대립각이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뭐 보수 진보 좌우의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개혁의 수구 그렇죠. 정치 체제를 그대로 지금처럼 가져갈래 아니면 새롭게 갈래 이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한 어느 한쪽을 잡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등 정당 자리는 내놔야 될지 모르지만 연합정치 왜냐하면 다당제가 되니까 늘 연합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연합정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된다는 거죠. 마치 독일의 기민당이 그렇듯이 그래서 뭐 정의당이라든가 뭐 국민모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군소 진보 정당들, 중도 진보 정당들을 연합정치의 큰 축으로 이끌어가는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이게 꼭 지는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길게 보면 이기는 게임일 수도 있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정의당, 녹색당, 국민모임, 기타 등등 여기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총선과 대선에서의 메인 이슈가 되면은요, 정치제도 개혁 문제가. 그래서 그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별로 승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치개혁을 오히려 메인 이슈로 올려놓고 그 주도권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잡아간다면 물론 전제는 기득권 정만되는 것겠다는 각오가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총선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의원 정수 늘려야 되는 거는 필연일 겁니다. 그 선관위 관계자들도 그 안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대 200 갖고는 안 된다. 이걸 누가 받겠냐. 지금 지역구 줄이는 건데 지역구 한석 줄여도 목소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46석 줄이겠다는 얘기니까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것까지 자기네가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까지 얘기하면 혼선이 올까 봐 얘기 뺐다고 그래요. 전략적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던졌다고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선관위 자신들도 인정하듯이 자기네들이 개혁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그건 뭐 없죠 사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뭐 제가 관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거는 정치권보다 또 시민사회에서 좀 맞자 의원 정수 중대 운동은 그래서 저희가 뭐 몇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개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을 늘리자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원 수는 너무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평균 얘기 요즘에 다행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OECD 평균으로 가려면 한 510명은 돼야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10만 설량, 10만 공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르신들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러니까 재헌의회 때 우리의 룰이었어요.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하나. 그게 10만 설량이라는 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 했을 때 그게 깨졌죠. 20만. 그러니까 2배 늘리니까 말하자면 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버린 거죠. 귀찮은 정치가도 줄이겠다고. 그러고서 지금 굳어진 건데 OECD 평균 보면 거의 10만 명입니다. 9만 8천 명인데 그 10만 설량이라는 게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근데 복지국가들의 경우를 보면은 의원 수를 우리가 복지국가 수준을 올리려면 한 990명 정도. 그 말은 뭐냐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느 직업이 그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런저런 해도 국회의원들이거든 사실 정치가들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유포했는지는 알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반정치, 정치 혐오 문화를 이렇게 부추긴 세력들이 있어서 정치가가 마치 무슨 나쁜 놈들을 집단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정치의 공간을 자기네들이 차지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쨌든 속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설득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당당하게 좀 저는 의원 정수 늘려야 된다고 얘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뭐 그래서 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360석 가자. 문재인 대표는 저는 실수라고 보고 싶지 않은데 한 400석을 일대해야지 맞지 않느냐. 합자들에 따라서 뭐 600석 어쩌고저쩌고 저는 한 450석 정도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뭐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 비례대표제를 늘리거나 의원 정수를 확대하려면 공천제도 지금 이 모양대로 그대로 가서는 국민들이 동의해 줄 리가 없다. 뭐 불법적 비민주적 으로 공천되고 그 당이 공천해 놓은 선택지 안에서 국민이 뽑아야 되는 이 한심한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의원수를 특히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느냐. 그래서 공천제도의 민주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동반 개혁 과제로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만약에 비례대표제 강화, 선관위 개혁안 강화로 잡을 때는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적 공천제도 방안 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선관위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나중에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반대하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또 다른 문제가 많아서 뭐 당내에서의 민주적 공천제도 뭐 법제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뭐 마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석패율은 지난 부산 토론회 때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선관위 관리자, 선관위 관계자들의 얘기가 권역별 연동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석패율이라도 간다면 그럴 경우에 석패율은 5분의 1을 지켜서 가야 될 거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된다면 석패율 필요 없는 거죠. 석패율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너무 지역주의가 심하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안으로 석패율 얘기를 했던 거니까 과거에. 근데 권역별 연동제가 선관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니까 지역주의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석패율을 굳이 여기다 낄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받아들인다면 석패율 이나마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